특이점이 왔냐고요? 이미 특이점 한참 지났고요. 0.8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인구가 유지되려면 당연히 2명이 나와야 되겠죠. 출산이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애가 없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연속적인 구조망의 붕괴는 곧 나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구 감소 문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우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체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길거리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보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아마 관련 분야에 연결이 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체감도가 낮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저출산에 따르는 영향이라는 게 시차를 가지고 이제 퍼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직간접적인 상황에서 약간 좀 주변부에 있는 영역이나 관심사들은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사실은 이 출산율에 갖는 허점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0점 확인된 게 재작년이죠. 올해가 이제 시점이 바뀌면서 나왔습니다만 0.75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조금 늘어가지고 0.8 정도라고도 본다고 해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0.7이든 0.8이든 이 숫자가 갖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0.8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약하죠.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인구가 유지되려면 몇 명이 더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2명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출산은 2.0명이에요. 근데 0.7이라는 얘기는 그보다 3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결국 좀 정리하면 이게 우리가 출산율이 좋을 때는요. 그 55년부터 60년 구간에 있는 5년 구간의 평균 출산율은 6.5명입니다. 엄빠 밑에서 우리가 가계도를 생각하면 엄빠 밑에서 6명이 나온 거예요. 6형제.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좀 위에 있는 사람은 10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에서 이분들이 만약에 가족 분화까지 완성을 한다면 가계도로 따지면 둘 밑에서 만약에 6형제라고 치더라도 12명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구 피라미드를 이렇게 만든 가장 중요한 맥락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후속 세대가 만들어지니까 사회가 성장할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약간의 성장의 동력이라든가 혁신의 가능성만 잘 들어가고 의사결정만 잘 만들어지면 지금 한국처럼 불과 2세대 만에 아무것도 없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서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문제는 이게 지금 엄빠 밑에서 0.7이에요. 제가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이제 옆집까지 데리고 와야 하나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죠. 보통 한 세대가 30년이라 본다면 0.7에 30년 후가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도 했죠. 한국은 이대로 가면 아마 인구가 한 200만까지 줄어들 것이다. 언제 안에? 90년 안에. 왜냐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0.7에 줄어드는 속도만큼 3분의 1만큼 계속해서 줄어들면 0.7이 30년마다 3분의 1씩만 줄어들죠. 그러면 90년이 되면 정확하게 한국 인구는 한 200만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5천만에 맞춘 사회 구조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죠. 특이점이 왔냐고요? 이미 특이점 한참 지났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소위 1.3의 인구와 관련된 위기선도 아니에요. 0.7까지 떨어진 거의 유일한 사회가 한국 사회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체감을 하냐 안 하냐의 이슈, 지금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곧 시간이 지났을 때 체감의 이슈가 아니라 정말 쓰나미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저도 50대 중반입니다만 제 생전에 그 상황을 볼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0.7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큰 사회 파장이라는 것, 당장 아기가 없다. 애가 없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의 연속적인 구조망의 붕괴는 나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골든타임은 지난 걸까요? 예, 우리가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이미 이제 현실 인식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인지를 드디어 이제 했다라는 어쩌면 또 고무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모르면 사실은 훨씬 더 충격이 크겠죠. 그런 점에서 사회 곳곳에서 뭔가 과거에 만들어진 질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커지고 있어요라는 여러 형태의 특이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그래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특이점이 나왔다면 당연히 문제를 이제 인지를 했다는 얘기고요. 문제를 인지했다면 당연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건 당위론일 수도 있고요. 현실론일 수도 있는데 저는 희망을 봅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저력, 에너지라는 게 충분히 존재하고요. 여전히 선진국인데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국가 손에 꼽습니다. 아니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한국 사회 어쩌면 단기 압축 고성장의 이 경험들이 그네도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 이 특이점이 안겨주는 여러 가지 위기의 신호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 양적, 질적 변화로부터 기인되는 다양한 현상
현상들, 우리 전업자녀다, 요즘 어른이다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만 어쨌든 막아내야 된다라면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과거 만들어진 잣대부터 좀 깨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게 우리 고령 인구의 기준입니다. 자, 지금 55년부터 74년 구간에 있는 요즘 어른 1700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전히 한국 사회 이 불안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파워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잣대 때문에 60세가 돼서 환갑이 돼서 이제 고령자라는 레테르가 달리고 또 65세가 돼서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돼서 피부양 인구로 넘어간다? 기계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죠. 55년생은 이미 65세에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한중간에 있는 우리 5세, 우리 그 얘기한 70년 개띠 같은 경우에도 이제 55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들 제도 변화 없다면 5년 후가 되면 이 70년 개띠 100만이 넘는 이 숫자가 5년 후에 소위 정년 은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지금 거의 다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버텨도 지금 60세까지 버틴다면 완전하게 70년 개띠 5년 후에 은퇴가 됩니다. 그리고 5년 후가 지나고 나면 65세가 되면서 연금은 달라 그럴 거예요. 결국 뭐냐? 이 5년 안에 이분들이 사회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구조나 초점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60세면 늙으신 분이에요.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라는 것은 1950년, 60년 만들어진 맥락이에요. 그때 실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런 시점에 60대 그만두고 나면 63, 4세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빨리 물러나고 또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의 고용제도라는 게 굉장히 유효했습니다만 지금 60대는요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65세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유병 나이가 시작되는 75세 이전까지는 현역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뭐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기계적인 이유로 옛날에 만들어진 이 잣대 기본값 때문에 60세가 되고 65세가 되고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면 이분들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공적연금 받아요. 그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죠. 생산 가능도 늘려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줄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60세가 아니라 65세가 아니라 그 윗단까지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올려가면 이분들이 일하거든요. 일한다면 이분들은 또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이 사회를 떠받치는 중추 인구가 늘어난다는 맥락이 되거든요. 늘어나면 당연히 위아래에 붙어있는 피부양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복지의 제도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흐름들을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이 골든타임은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보기에 70년 개띠가 버티고 있는 앞으로의 5년 그리고 가장 길게 보더라도 이분들이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10년 정도 안에 어떤 식이든지 구조개혁. 근데 구조개혁을 하니까 너무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합니다. 60세 고령자 인구 기준 바꾸고요. 공적연금 수급 연령 65세부터 위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기타 부수적인 구조의 패턴들을 조율해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뭐 젊은 친구들 가뜩이나 우리 중장년 인구들이 고용 다 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일하게 되면 내 일자리 더 사라지게 아니야.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고요. 이분들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들을 생각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재편해 주는 게 사회,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이지 갈등만 키워서 진영만 확대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현존의 정치체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벌어진 느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것만 잘 활용하면 어쩌면 저성장이면서 재정도 좋지 않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병 안에서 인구 구조까지 거의 망국의 수준까지 다다른 이 세 개의 문제를 처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델 또 나라 밖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고무적인 현상으로 좀 판단하자. 너무 서로 생떼 부리지 말고요. 잘 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당위론도 가야 되고 현실론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출산율 0.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위험 신호는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는요, 그 출산율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출산율이라고 흔히 씁니다만, 정식 타이틀은 합계특수 출산율입니다. 말 굉장히 어렵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가능성 영역까지 있는 통계라서 그래요. 뭐냐면, 이 통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율, 특히나 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비교 잣대에서부터 얼마만큼의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분수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아요. 뭐냐면, 분모분의 분자가 되는데, 이 합계특수 출산율의 분모는 누구냐 하면 15세부터 49세, 20세부터 49세의 가임기 여성이에요. 가임기 여성분의 그들이 지금 낳았고 또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녀의 숫자가 분자예요. 이게 0.7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기가 간단해집니다. 일단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0.7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0.7이 재작년 2024년 기준으로 0.75였고 2025년은 아마도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0.8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늘었죠. 아마 박수 쳐줄 일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착시 현상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분자가 늘어나면 돼요. 실제 자녀 수가 늘어나면 되겠죠. 실제 자녀 수가 약간 늘었습니다. 한국은 자녀 수가 늘어난 건 첫 번째 그 영향은 뭐냐면 일단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부모 세대 수가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바로 베이비 부모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에코 세대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가임기 연령에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많아요. 모수가 많아서 예를 들어 한 명씩만 낳아도 예전에 모수가 5이었는데 한 명 낳으면 5밖에 안 나오지만 이건 10명이 낳으면 10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출산화 숫자가 기계적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게 베이비 부모잖아요. 인구 코호트 집단입니다. 그 얘기는 그 이후의 집단과 또 구분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확 줄어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숫자가 늘어나서 도움이 되는, 이건 사실은 기저효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도 이 분자가 늘어난 상황이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려면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도 참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나라 밖에서는요, 출산을 하는 전제적인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족을 결성하는, 분화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은 본인들이 연애하면 뭐 좋겠죠. 좋다 보면 또 같이 오래 있고 싶고, 그러면 남녀 중에 그냥 편리한 집으로 짐 싸들고 들어갑니다. 동거 시작하죠. 그럼 애기 낳아요. 사실혼이라도 애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을 통과해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즉 이 전공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 법적혼이고요. 법률혼에서 자녀가 나와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늘어가지고 법률혼이 아닌데도 자녀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죠. 요걸 이제 사실혼, 동거에서 나오는 경우라 표현합니다만, 요게 한국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 안 나와요. 뭐죠? 100명 중에 6명 출산화가 그래도 용기 있는 정통적인 루트를 통과하지 않고, 즉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는 케이스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한국이 최근에 이 전공정이 늘었어요. 뭐죠? 바로 결혼이 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결혼식장 최근에 많이 가시죠? 많이 늘었습니다. 왜 늘었죠? 결혼식장이면 박앤세일을 해줬나요? 결혼 환경이 좋았나요?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이 늘은 건요,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한 4년 동안 우리 관혼상제 중에서 미룰 수 있는 여건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뤄지는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풀리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파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전공정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후공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자가 늘어난 케이스가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건 저는 분모의 변화라고 봐요. 출산율이 높아졌다? 분자가 늘거나 그대로라도 분모가 빠른 속도로 줄면 비율은 늘어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분모가 누구라 그랬죠? 가임기 여성이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줄기 시작해요. 15세부터 49세 여성입니다. 이게 매년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올해 14세가 15세가 되고, 그때 또 49세가 되는 분들이 빠져나가고 48세가 49세가 돼요. 근데 우리가 감각적으로만 판단해도 지금 14세, 15세는요 30만 정도밖에 안 나는 세대들이에요. 근데 49세, 48세는요 베이비 부부의 핵심 세대거든요. 이분들 100만 가까이 돼요. 100만 가까운 중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15세부터 49세 여성이니까 좀 줄여야 되겠죠? 절반 남자는 뺄게요. 50만이에요. 50만 중에서 15세 이하, 그 다음에 49세 이상에도 여성분도 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빠지면 보통 한 30만 정도 나올 겁니다. 30만이 한 해 빠져나갔는데 들어가시는 분은 한 해 이렇게 똑같이 기계적으로 빼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상당수가 빠지겠죠. 상당수가 빠지면 사실은 어쩌면 출산율이 좋아졌다는 것은 착시 현상일 수가 있어요. 이 분모가 더 빠르게 빠져가지고 높아진 현상들이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태면,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출산율이 지금 현재 1.5입니다. 자, 1.5인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분모가 둘이에요. 한 명이 미세스가 계십니다. 엄마가 계시는데 이분이 3명을 낳았어요. 근데 한 명은 처녀예요. 그러니까 싱글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이에요. 자, 당연히 이분이 둘이가 되겠죠. 이분의 지금 낳으신 분이니까 1.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명이 되죠. 그러니까 둘이서 3명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1.5가 나올 겁니다. 자, 문제는 이분들 중에서, 부모 중에서 이 싱글이신 분이 이 지역을 떠났어요. 그럼 출산율이 얼마나 되죠? 혼자잖아요. 혼자 3명 낳았잖아요. 그럼 3명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뭐냐면 싱글이 계셔서, 모수가 계셔가지고 기본적으로 1.5가 만들어졌는데, 이 모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지역은 출산율이 3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지역에서 가끔 보면 출산율이 늘어났습니다라고 박수 치는데요, 이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잠재적으로 낳을 가능성이 높은 싱글 분들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빠지고 나서 계산해보는 상황은 출산율은 좋아지지만 이 잠재적인 인구가 빠졌기 때문에 출산율은 결코 더 높아질 수가 없는 거고요.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청년 유출의 역설이 출산율은 높여주지만 상황은 훨씬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출산율 일단 늘어난 거 고무적입니다. 다만 출산율과 관련돼 있는 속내를 한번 뒤집어 보면
어쩌면 골든타임은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특이점에 들어섰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우선 뭐 특이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단어라서 뭐 특별한 어떤 기준이 있냐, 뭐 특별한 어떤 뭐 허들을 넘어야 특이점이냐, 뭐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특이점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의 변화 안에서 변화의 진폭이 좀 큰 특정한 어떤 그 시즌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흔히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특이점이 뭐 왔다 지나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그 경험은 옛날 말이 안 먹히네 라는 거죠. 모든 사회는 기본적으로 그 질서라는 게 존재하고 질서를 또 지키고 또 질서를 지킬 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체제들이 만들어지게 마련이 그죠. 물론 이것들은 뭐 동서고금 뭐 특정한 공간에서 규정될 뿐이지 이게 시간에 따라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혔지만 지금 안 먹히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옳은 말이고 타당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전혀 아닌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의 변화의 진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많은 분들, 특히나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소위 질서라고 할까, 이 고정관념, 상식들이 후배 세대, 이른바 이제 청년 그룹에게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들이 벌어지죠. 일상에서 보면 굳이 뭐 엄마와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견 대립이라고 할까, 혹은 뭐 그렇다고 반드시 뭐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들이 이 자녀 세대들하고는 또 상식하고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파트에서만 벌어지면 그래도 이게 뭔가가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다들 연결이 되거든요. 모든 사회라는 것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연결되는 거 안에서 처음에는 간단한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크게 파장이 변하는 것들, 조금 어렵게는 일단 뭐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제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뭐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는 게 있었고 또 성공을 하는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 고용이었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야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다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노동을 대체하는 AI라든가 하는 굉장히 변화량이 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청년 인구들이 집을 못 사. 즉 일과 집이 안 되니까 당연히 가족을 분화하는 정상적인 패턴, 부모들이 봤을 때의 정상적인 패턴들이 일보도 첫 발을 자국도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애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출산도 안 돼, 양육은 더더욱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그나마 20, 30대의 상황이라면 이제 특이점이 시작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인과학적 그 코호트를 보면요. 이게 한 40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한 20, 30년 전부터 이미 이런 작은 흐름들이 시작이 돼서 지금은 사실상 기성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후배 세대들에게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흐름까지도 연결되고 있다. 그것들이 아마 극단적으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화의 진폭이죠. 흔히 얘기하는 출산율, 바로 0.7, 0.8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 특이점에 들어섰다. 출산율이 0.7, 0.8이다. 뭐 이거 이상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출산율이라는 이 마지막에 나왔을까? 원인을 미친다면 삶과 관련돼 있는 거의 모든 질서와 준칙과 규칙이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 간에 굉장히 큰 괴리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과거에는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였던 상식들이 더 이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어렵게 아마 특이점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귀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MZ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MZ세대, 그 사회는 늘 변합니다. 늘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약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자라잖아요. 어릴 때 태어나고 성년이 될 때까지 쭉 자라고 그 자라는 상황 안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멋져 보이는 옷들도 입게 되는 건데 결국 가장 맵시 좋은 것은 몸에 딱 맞춘 옷이에요. 근데 당연히 뭐 10대 때 한참 크는 나이에 또 작은 거 입으면 또 맵시가 안 나죠. 근데 또 클 줄 알고 또 큰 거 맞췄더니 몸이 또 그대로이면 또 그것도 맞지 않는 거고 또 나이 지나면 몸이 또 왜소해지면 또 옛날 옷은 맞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옷과 몸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람의 인식, 해당 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몸과 인식과 사고 체계와 그 사고 체계를 규율하는 어떤 질서들, 원칙들이 사실 몸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긋나기 시작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가장 종교는 이런 어긋남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들은 어쨌든 자라나는 세대겠죠. 그러다 보니까 MZ라고 표현되는 청년 세대들이 아마도 기존에 만들어진 질서 체제를 그대로 준용하기 어려운 것만큼 또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항하거나 연기하거나 또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세대는 늘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래도 이 변화의 크기나 범위나 깊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세대가 사실은 소위 그 사회에 대비하는 청년 세대들이죠. 이 MZ 세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작게 스스로 잘 살아내려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바로 기성사회가 만들어낸 질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흐름일 수도 있까. 뭐 미스매칭이라고 할까요? 엇박자가 사실은 MZ세대에게 고스란히 비치다 보니까 변화가 가장 아마 심하고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업자녀 문제가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시대는 변하죠. 시대는 변한다는 건 사실은 뭐 절대 불면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지점들이 있어요. 뭐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감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크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의 원인이자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공통의 키워드는 저는 인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구의 양적인 변화, 인구가 늘다가 줄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또 인구가 당연히 20대와 50대의 사고 체계가 달라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막 또 옛날의 관습대로 먹혀들지 않는 게 발생하겠죠. 이것도 질적인 변화예요. 인구의 양적 변화, 질적 변화, 즉 총체적인 인구의 변화가 만약에 몸통이라면, 이 몸통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그 팔다리처럼 굉장히 다양한 가지들이 존재하거든요. 이게 이제 원인이 된다면, 가지들이 발생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어떤 그 삶의 현상들이에요. 근데 가장 큰 게, 자, 인구가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대표적인 이런 게 있죠.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그게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어.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툭툭툭 돌아가야 이게 나하고 영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을 만지시는 분들도 약간 우선순위에 뒤질 수밖에 없어요. 눈앞에 워낙 뭐 긴급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하면 뭔가 막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언어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조금 우리가 생활에서 확인해 보자. 자, 인구가 바뀌었는데 과연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의 트렌드나 현상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전업 자녀라는 현상이 하나가 이제 주목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없던 자녀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녀라는 거는 사실상 가족이 결성되면서 부모님들에 의해 가지고 소위 보살핌을 받으면서 사회에 진입할 때까지 일정 부분인 양육이죠. 양육의 환경 안에서 길러지면서 후속 그룹, 즉 장래의 한국 사회의 중추 인구로서 이제 소위 기능을 하게끔 이렇게 많이 배려가 되는 계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달라졌다. 근데 어떻게 달라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자녀를 기는 부모 세대들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녀일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는 왜 이러지? 라는 현상들이 사실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사실은 특정한 나이, 뭐 속으로 치면은 20대가 될 거고요. 뭐 한국으로 친다 하더라도 뭐 대학 졸업하고 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뭐 일을 잡고 또 집을 구해서 또 그들의 스스로 2차 가족을 분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이제 새로운 주체로 등장을 해야 하고 데뷔를 해야 되는 것인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집에서 안 나가. 그죠? 뭔가 이제 열심히 일자리를 찾는 것 같은데, 뭐 보통은 늦는다 하더라도 우리 취준생이라는 거 한 1년, 2년 하면 그래도 어떤 시기든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장기화가 돼버리는데 능력이 없으면 나갈 수도 없는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죠. 사실 잘 키워냈는데 이 사회에 진입하는 첫걸음부터 막혀가지고 뭔가 안 나오는 것들. 사실 이런 느낌들이 뭐냐면 처음에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래, 내 자녀가 좀 잘못됐나? 능력이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불가피한 갈등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녀 세대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청년 세대 때 했던 그 이상의 시대 변화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노력의 내용이나 형태가 선배 세대와 다를 뿐이지, 그들의 사실 뭐 속그림이라는 것은 선배 세대들보다 훨씬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당사자와 불가피한 마찰밖에 일으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말고 그것을 약간 떼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사자의 이슈를 만들어낸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를 봐보자. 그러면 사실은 이 아들, 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사실은 공유가 될 것이고, 그 공유로부터 사실은 갈등이 아니라 협력이나 화합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외부 환경이 뭐가 바뀌었냐? 대표적인 게 선배 세대들, 부모 세대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획득이 됐던 일과 집, 즉 좋은 일자리와 저렴한 집이라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는 뭐 어마무시하게 허들이 높아졌거든요. 아니, 그래 놓고 사실은 네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니까 네가 뭐 가난하고 네가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청년 세대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좀 반항을 하겠죠. 나중에는 포기해요. 포기하다 보면 이거는 더 이상 사실은 비명소리를 외칠 때 그걸 들어줘야 되는데, 비명소리를 외치는데 안 들어주면요, 비명소리를 줘도 안 들립니다. 그러면 사회는 지속될 리가 없어요. 그 가정도 당연히 지속될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실 뭐 생존의 이유, 존재 이유라는 것은 어쩌면 자녀가 잘 살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보다 내가 안 먹어도 내 자녀가 먹는 게 훨씬 좋은 게 부모의 인지상정인 거죠. 그것 때문에 길러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내 자녀를 힘들게 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업 자녀라는 새로운 자녀의 군상이라고 할까요? 이 그룹들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정확한 인지, 이해가 토대가 돼야 사실은 그들의 답답한 속내를 읽어낼 수 있는 가이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자꾸 본인 탓만 해서는 곤란하다. 이 두 번째는, 이게 가정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만, 이것들이 뭐 단편적으로 단편 현상으로 쭉쭉쭉쭉 있으면 그래도 우리 가정이 좀 힘든가 보다, 특수한 사례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만,
주변에 둘러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다 이래요. 즉 자녀가 있고 양육의 이슈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이 전업 자녀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할까, 갈등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분의 문제라면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세요, 뭐 말한 얘기가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많은 가구들의 중복되고 중첩된 이슈라면 이거는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라면 반드시 정책을 통해 개입을 해서 소위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정부의 존재 이유죠. 정책의 존재 이유예요. 옛날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이슈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별 가구의 이슈가 아니라 정책 단위로 끌어와서 이것들을 일반화, 표준화 혹은 개방화 속에서 정책을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 실험을 내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 한 가정의 비용의 이슈, 갈등의 이슈로 끝날 것이지만 이거를 좀 끄집어내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가 개입하고 제도가,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이게 새로운 또 기회, 활용의 측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실은 전업 자녀를 감싸고 있는 그들의 내재적인 성격과 외재적인 환경의 변수라는 것이 낯설고 힘든 현상인 만큼 어쩌면 잘만 뒤집어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돌파에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 변화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현상들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우선해야 될 것들이 후속 세대이자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끌 수밖에 없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삶의 견인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이들을 전업 자녀라는 새로운 현상으로 잘 분해해보자라는 차원이 큰 거고요. 그것들을 또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잣대로 한번 활용해보자라는 게 전업 자녀라는 그 의미, 새로운 트렌드가 갖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부터 고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MZ세대와 기존 세대는 각각 무엇부터 실천해야 하는 걸까요? 그 선배 세대라고 하죠. 이제 부모 세대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뭐 부모도 워낙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서 뭐 단순한 연령 가지고는 보기 힘듭니다만,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10대든 20대이든 뭐 10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곧 당칠 현상이라고 본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를, 양육의 자녀를 지닌 부모라면 아마 공통의 이슈 같아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작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은 요즘 부모님들도 많이 달라졌다. 저는 이제 요즘 어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흔히 얘기할 때 요즘 어른들을 구분하는 잣대로 저는 1955년부터 74년 구간에 있는 소위 이제 1차, 2차 베이비 부모를 합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만, 이분들이 현재 보통 45세에서 이제 65세 사이에 이제 대충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45세, 65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국 사회 허리고 기둥이에요. 그리고 생애 소득도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표준 편차 안에서 딱 중간에 껴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존재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곱하기 물량도 커요. 170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연간 100만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이 20만 대니까 이거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숫자가 많은 거죠. 이분들이 지금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중추이자 기업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그 역할,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도 크고요. 또 인플레 시대를 살다 보니까 당연히 축적된 자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지나면 좀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초고령 현상을 얘기할 때 지금은 이미 은퇴를 끝내신 분들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초고령 하니까 아예 늙으신 분들, 그러니까 뭔가 고정관념 하에서 늙으신 분들은 이럴 거야 라는, 예를 들어서 상대 빈곤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만 지금도 높거든요. 40%에 준하니까. 이런 사회에서 절대 빈곤이니까 예를 들어 시니어 마켓이 안 될 거야, 이런 맥락에서 많이 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요즘 어른이라고 보는 20년 구간의 1700만은 질적으로 달라졌다. 그런데 사고 체계도 달라졌어요. 뭐냐면 위에 계신 이미 은퇴하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고요. 그 아들 세대, 이제 저희 같은 세대죠. 아까 얘기한 55년부터 74년 구간에 있는 요즘 어른 구간들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그래도 얻을 수 있는 소위 향상심, 헝거리 정신이 통했던 시대. 근데 그들의 자녀 세대는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이에요.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선진국이 될지 개도국이 될지는 이제 뭐 눈앞에 이슈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뭐냐면 요즘 어른의 사고치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장 큰 게 어쨌든 중년의 힘듦, 당연히 힘들죠. 중년이라서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거를 약간은 도와줄 수 있는, 평균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이 경제력,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전업 자녀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배 세대, 이미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미래 소득까지 땡겨가지고 내 자녀를 우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투입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후 대비가 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절대 빈곤에 빠지고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자녀 세대들,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요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희생적인 부모 세대 덕분에 어쨌든 그리고 인플레 덕분에 경제 성장의 뭐 마지막 차를 탔으니까요. 그 덕분에 그래도 사실은 부모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확정적인 세대로 이미 중년에 접어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부모 세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자녀한테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단순한 노동 집약형의 자녀가 아니라 우수 인재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투입의 그 유혹들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아마 우리 의대 사태를 생각하시면 대표적일 겁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방식으로 삶의 위험성은 줄어들고 굉장히 좋은 모범적인 삶을,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라는 이제 인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지금 중년 부모들의 자녀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교육이 아니라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만약 그 길을 자녀가 원한다면 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중년 그룹이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사실은 예전에 부모 세대의 그 롤을 그대로 따른다면 야, 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하면 망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물론 뭐 자녀가 부모 뜻대로 공부라는 루트 그 과정을 잘 따라오면 굉장히 무난하죠. 근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는 굉장히 20대, 10대들에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성향적인 느낌하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엉덩이가 강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는 분들에게 공부하러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나는 공부가 내가 안 맞아,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공부해 부딪히죠. 그러면 이게 가족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또 충돌이 생겨버려요. 지금 이 충돌 하에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학력사회 혹은 대학 간의 서열사회 그 안에서도 또 우수인재가 되기 위해서 더 선투자. 그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 24, 25대면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상장사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1세, 32세예요. 결국 뭐냐면 선진국들은 20대에 사회에 진입해서 생산 가능 인구로 1인분을 맞기 시작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만 30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가 부모의 현존다 자원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땡겨와가지고 미리 넣다 보니까 이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노후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거거든요. 리스크가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는 방식. 지금의 요즘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자녀관. 대표적인 게 아마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70년대 학생, 그 다음에 90년대 학번들이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은 90년대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곡기거든요. 이거를 겪은 부모들이 마치 자기가 중년이 됐지만 청년 세대들의 이 혁신적인 사고 체계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개방성이 좋아요. 흡수력이 좋다는 거죠. 그게 자녀 세대의 미래 교육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우수인지를 증빙받아야 잘 살아야 된다는 그 어마무시한 철칙이 전제가 된다면 사실상 대학 진학률은 100%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한 84%까지 찍고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으면서 74까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전입시대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효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처럼 대학을 잘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소위 일극 집중화의 경향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동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40대, 50대, 60대 흔히 얘기하는 요즘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돼서 자녀 세대를 훈육할 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논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자녀 군상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유도하진 않겠습니다만 생겼을 때 그래도 갈등이 아니라 흡수하려고 하는 개방적인 마인드가 좀 전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등이 많은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자녀를 완벽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저도 부모입니다만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독립된 인격체이고 또 20살까지 넘겼다면 아마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체계가 굉장히 굳건할 거예요. 또 이제 그 동료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교육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겉은 나아도 속은 낳지 못하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존재감인데 사실 그 속은 알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전업자녀, 잠재적인 전업자녀 수 있는 내 자녀를 바라보는 인식은 어쨌든 미안합니다만 부모님들이 먼저 다가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공감이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공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속내까지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많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좋은 대화의 첫 물꼬는 너는 왜 그러니가 아니라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이고 그 외부적인 환경과 관련돼 있는 공감의 이슈를 좀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24, 25이 됐으니까 대학 졸업했잖아. 취업해야
되잖아. 야, 시간이 지났는데 왜 연애하고 결혼하지 않니? 결혼했다고 치고 왜 그럼 출산을 하지 않니? 나 할아버지 할머니 안 만들어줄 거야? 이런 식의 논란의 얘기는요, 그거는 과거의 모델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빨리 벗어날수록 사실은 삶의 그 소위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중년 이상의 부모님들이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는 것도 공감이 됩니다만, 적어도 자녀 세대와 얘기할 때 자녀 세대 외부에 있는 환경적 변화와 관련돼 있는 공통의 이슈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가 어쨌든 자녀 세대들은 뭐 소위 그 대학 정상적인 교육을 끝나고 나면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과 관련돼 있는 얘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부모님들은 취업을 다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취업을 해봐서 취업 선배로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변화한 상황 속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공감해주고 다독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돌, 갈등의 이슈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뭐 부모님들 다 직장생활을 해봐서 아시잖아요. 지금 후배들 들어오는 건 얼마나 좀 깝깝합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들과 경쟁하라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류 면접의 광탈이에요. 그런 친구들 뽑아왔는데 회사에서는 또 기회도 제대로 안 주고,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경력 있는 신입을 뽑겠다. 아니, 신입이 경력이 없으니까 신입인데 경력 있는 신입을 뽑겠다 하면 이 신입이 어디 가서 경력을 쌓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신입사 뽑습니다 했는데 실제 선호하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집에서는 이제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만 회사 나와서 만약 면접할 때 보면 하나같이 체크할 때는 전부 다 또 면접, 그러니까 소위 경력이 있거나 바로 좀 융합해서 직전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또 가중치를 줘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변화한 고용 시장의 패턴이라든가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 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모님들의 직관적적인 여러 경험이나 숙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가장 큰 거는 어쨌든 고용 시장이 굉장히 험해졌다,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이 가장 큰 거겠죠. 서로 공유가 돼야 그런 것들이 출발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와 관련되는 얘기들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 흔히 얘기하는 저희 단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 그거 부모 세대들이 취업 시장에 진출할 때 전혀 없었던 이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지금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해도 되냐 뭐냐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좀 지나면 뭐 멀쩡히 생긴 로봇하고 이제 경쟁해야 될 판이에요. 그 속에서 부모 세대의 진짜 말 그대로의 과거 20, 30년 전에 교훈, 취업, 지도, 가이드가 먹혀들까요? 라는 거죠. 오히려 그거는 이 자녀 세대들의 푸념일 수도 있고 한숨일 수도 있고 진솔한 얘기일 수도 있는 걸 오히려 들어줘야 됩니다. 듣는 그 과정 안에서 부모 세대의 경험들을, 숙련들을 맞춰가지고 사실상 유효한 어떤 그 조언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일에서부터 이런 얘기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요, 집과 관련된 이슈도 풀려요. 지금 부동산도 사실은 세대 갈등의 면모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자녀도 부모와 함께 잘 살아야 되는, 부모들의 뒤에 이 바통을 받아가지고 지속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쩌면 삶의 존재 이유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게 집 밖에만 나오면 어마무시한 부동산 갈등으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야, 너 집 마련 못해서 어떡하니, 힘들다, 야, 우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밖에 나와서는 이 친구들 왜 이렇게 향상심이 없지? 뭔가 도전해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자녀들이 선택한 굉장히 객관적인 선택,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는 또 비용 유발적인 또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집 안에서라도 눈높이를 좀 맞춰가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업 자녀라는 새로운 자녀 그룹의 등장, 숫자도 굉장히 많죠. 이 등장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이슈가 아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벌어진 부모와 자녀 혹은 기성세대와 후배 세대 간에 맞춰지지 않은 눈높이, 이 미스매칭을 맞출 수 있는 중간에 껴있는 매개 변수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현상들을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바로 내려가기는 어려우니까 이 전업자녀를 통해서 이해하고, 자녀 세대는 이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통해서 부모를 프리즘에 넣어서 바라볼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공통의 어떤 아젠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속 끓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일종의 가이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것들을 사회화 시켜가지고 지속 가능한 재료로 쓸 수 있다면 이건 또 어마무시한 또 한국 사회의 또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이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었는데요. 이 수치가 말하는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1인 가구가 늘어났다, 즉 1인화가 일반화됐다, 보편화됐다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실감을 하실 텐데요. 실제 우리 통계를 놓고 봐도 물론 뭐 이게 1인 가구냐 1인 세대냐에 따라서 통계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만 보통 절반에 육박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한 40% 초중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을 넘었다라는 통계도 존재를 하죠. 자, 문제는 우리가 1인화에 왜 이렇게 주목할까요? 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1인화가 우리가 겪어왔던 과거의 패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0대, 30대가 돼서 1차 가족으로부터 2차 가족을 분화해서 본인만의 가족을 결성하는 것은 인류 이래의 공통의
불변의 진리였죠. 근데 1인화가 늘어났다? 이거는 그 흐름으로부터 벗어났거나 뭐라 그럴까요? 맞서는 흐름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1인화는요, 나이 들면 당연히 1인화가 되고 또 가족을 분하기 이전까지 일정 부분 또 1인화가 되는 것은 뭐 어느 나라든 다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중간에 소위 가족 구성에 연결 없이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1인화가 무서운 겁니다. 결국 1인화가 왜 이제 벌어지고 있냐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의 특이점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 즉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인화 반대가 보면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족 패턴 중에서 우리 4인 가족, 흔히 얘기하는 이 표준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엄빠 밑에서 딸아들 둘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세대가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4인 가족이 표준 가족이고, 뭐 한때는 뭐 정상 가족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4인이 아니면 비정상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적어도 둘 밑에서 둘은 나와줘야 최소한의 사회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둘 이상은 낳아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2명 이상의 표준가족 이상의 분들에게 조세라든가 각종의 복지 제도의 수혜를 상당 부분 줬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 같은 것들이죠. 왜? 그분들은 적어도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970년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그래서 이른바 4인 이상의 대가족이라고 하는 비율이 전체 가족 패턴 중에서 70% 가까이 차지해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가족은 4인 이상인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 30% 정도, 아까 얘기했던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사실 수 있는 분들, 뭐 일부의 이제 소가족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게 절반 가까이 바뀌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시대 변화에 큰 압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혼자 살고 나중에 혼자 사는 거는 그나마 그렇다 치는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중간에 껴있는 세대들의 1인화예요. 즉 20대, 30대 일부 구간에 있는 1인화는 그래도 사회에 진입을 해서 본인들이 가족을 분화하는 일종의 도약기, 준비기로 보는 뭐 1인화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전업자녀라면 더더욱 이것은 뭐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완벽한 형태, 더 좋은 방식으로서의 둥지 이탈을 위해서, 둥지 떠남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제 뭐 시간을 갖는 방식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거에 1인화는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40대까지 50대까지 연결될 때의 포인트거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그런 지표를 아직 공식적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보다 빨리 이런 인구 변화를 겪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생 비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생애 비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만큼 늘었냐는 거죠. 사회는 혼자 사는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 비율이 늘어나면 평생 비혼이라는 단어를 써서 특별하게 이 통계를 뽑겠냐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그 뽑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남성, 즉 이 기준이 뭐냐면 5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평생 독신, 생애 미혼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남성이 한 30% 차지합니다. 여성이 거기서 한 나누기 2 하면 돼요. 한 15% 차지합니다. 한국이 그 관련 통계를 막 겨우 막 해서 맞추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나오는 게 한국이 벌써 20% 가게 가고 있어요. 한 14, 5%까지 넘어섰습니다. 여성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죠. 실제 주변에서 뭐 저도 50대 중반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만 하더라도 친한 친구들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7, 8명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7, 8명 중에 하나 정도가 아직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 혼자서. 물론 이 친구 여전히 주장합니다. 50이 한참 넘겼습니다만 본인은 때가 맞으면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비혼이 아니니까 빼줘요.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50세 기준입니다. 이미 넘었거든요. 잡히죠. 이런 분들이, 문제는 옛날에는 굉장히 극소수였기 때문에 통계상 확인할 일도 없고요.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없었던 영역인데 이게 일본처럼 30% 향해 간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추계로는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입니다. 왜? 일본의 출산율은 그래도 1.2까지 찍고 있고요. 그래서 짐작하게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즘 젊은 말로 괴랄하게 확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생 비혼율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중년은 가족이 전제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 볼까요? 아저씨, 아줌마라는 단어는요, 그분들 주변에 배경에 가족이 있다는 전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감히 바꿔봅니다. 처녀, 아줌마, 총각, 아저씨의 등장이에요.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아저씨, 아줌마인데 이분들은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자 총각인 것이죠. 뭔가 여기서 혼란스러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비율이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본을 쫓아서 빠른 속도로 만약에 달려간다면, 그게 실현이 된다면 사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중년은 노년의 출발이고요. 또 청년들을 다가오는 이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혼자예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즉 늙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왔던 과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여러 가지 어떤 소비를 통해 가지고 충족돼 왔던 욕구나 용역들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우리 마케팅이라든가 전제된 거 있죠? 가족 소비라는 개념들 완벽하게 버려야 됩니다. 즉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르서 우리가 광고를 할 때 연령 마케팅이다 뭐다 해서 많이 하죠. 왜? 과거의 4인 가족이라면요, 이거는 당연히 가정주부, 즉 결정권이 많으신 분들이 사실 구매자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여기 가족들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이분들을 사실은 마케팅에서는 소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구매자와 사용자가 똑같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근데 그 구매자가 예를 들어 남자라고 친다면 50대의 중년의 아저씨예요. 혼자 사는 아저씨. 이 아저씨들 과거의 맥락으로 고객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1인화, 크게 봐서는 1인화가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변화를 만들지만 당장 중년에 끼어 있는 1인화의 그 느낌만 보더라도 사회의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만들어진 기존 질서 하루빨리 재수정을 해서 시대 변화에 맞게끔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개도국부터 선진국을 모두 경험한 특이한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힘든 세대는 어디일까요? 가장 힘든 세대는 제 세대입니다. 농담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힘들죠. 아마도 사회를 살아가는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다 힘듭니다. 겨우 하나 뭐 넘었다 싶으면 또 힘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젊은 시절 반추해봐도 취업만 하면 모든 게 다 뚫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취업은 이제 시작이죠. 결혼만 하면 또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또 자녀. 결국 뭐냐면 생애 전체에 걸쳐 있는 이벤트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일 수도 있지만 이 보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풋 요소들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풋 요소가 이제 경쟁력이 좋아서 비교적 수월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이게 수월한 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어려운 법이죠. 자,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또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짧은 시간에 사회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후진국가, 개도국가, 선진국이 공존하는 거의 유일한 사회는 저는 한국밖에 없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왜 성장의 속도라든가 또 우리 출산율의 하락의 속도라든가 많은 선진국들은요 굉장히 완만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연착륙을 위한 대타협이라든가 컨센서스라든가 설득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갈등도 최소화시켜서 그 안에서 뭔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경험들을 가지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뭐 후진, 개도, 선진 이게 다 같이 있다가 보니 근데 이게 성장의 시대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했거든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저성장을 의미해요. 저성장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만들어낸 생산량은 제한적인데 이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 적은 사람들이 공존해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한정 자원을 둘러싼 이 세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쟁 안에서 비록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기본적으로 내 세대가 가장 힘들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럴 때 필요한 게 이 선진국처럼의 감각, 뭐 선진국이 아니라면 우리 성숙 사회에서의 감각들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을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쨌든 저성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 가치관들이 비교적 공유가 된다는 것이 이제 선진국이 갖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워낙 짧은 시간에 선진국에 진입했고 그 시간 자체도 짧다 보니까 많은 갈등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어쨌든 이 저성장을 살아가는 삶의 다양성, 힌트들이 조금은 보편화되고 일반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교육이나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선진국의 뒤를 쫓아서 그 상황 안에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서의 어쩌면 한국만의 특징, 이 약점으로 거론되는 이 세대 자원 간의 쟁탈전이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삶의 기회,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사실 선진국들은 굉장히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향상심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까 뭔가 일어났을 때 이제 뭐라 그랬죠? 한국처럼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한국은 바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야, 이 선진국인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국가도 없고요. 선진국인데 성장도 하면서도 또 안전한 국가도 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화장실 갈 때 다 놔두고 가도 아무도 안 훔쳐가고요. 새벽 한두 시에 길가를 가는데 이런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가능성들을 생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너지는 높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눈에 띄게 드러나는 차이는 결혼관인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단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결혼하고 싶죠. 결혼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본능입니다.
누구나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이 본능이 사실은 실현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결혼을 그러면 뭐 하지 말라 그랬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제 외부 압박이 좀 중요하다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처럼, 그러니까 사실 결혼의 뭐 굳이 결혼의 경제학이라고 표현할까요? 결혼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머릿속의 그 지향점은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경제학적 사고체계거든요. 즉 우리가 하루에 뭐 수십 번도 의사결정을 합니다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낙점은 비용은 적게 들이고 효용은 큰 거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라고 표현하죠. 비용 대비 편의.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굉장히 기능을 많이 합니다. 결혼도 똑같아요, 사실은.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투입해야 될 비용이 있고요,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효용이 더 높을 때 결혼이라는 카드를 대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 때 이제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효용이 훨씬 더 컸다고 보는 거죠. 이 효용이라는 거는 정량적일 수도 있고 정성적일 수도 있어요. 이 정량적인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수치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뚜렷하게 가시적으로 뿔마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업어내는 게 우리 정성적인 가치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이런 맥락하고 똑같은 건데, 뭐 아무것도 없어도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정성 효과가 더 컸거든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으라고 보면 정량적인 가치로 생각하면 KPI는 굉장히 낮아요.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을 생각하면 이거 업어쳐도 되는 거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뻘마, 정성, 정량 다 합쳐가지고 플러스가 났거든요. 물론 그게 실현됐냐 안 됐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명확한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친구들, 우리 후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보다 더 세분화되고 뚜렷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경제학 사고 체계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비교해도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요. 효용이 크지 않아요. 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10,000원입니다. 즉 뭐죠? 바로 안정적인 일과 그래도 집 하나는 좀 뭐 그래도 전세고 뭐든 간에 갖춰야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달성을 하면 그래도 효용이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뭔가 비용이 갖춰지는 거니까 효용이 플러스가 되니까 결혼할 수가 있겠죠. 그거 안 되면 계속해서 이제 비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정량의 가치를 이겨낼 수 없는 정성의 가치. 최근 이 젊으신 분들에게 좀 지배적이지 않나? 두 번째, 그것들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존 제도의 허들들, 일과 집에 대한 허들들, 그죠? 비용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일자리도 없는데 집도 없어요. 비용 그 마련하면 얼마나 높아집니까? 근데 얻을 수 있는 효용,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 때는 밥 먹여줬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현실적인 논점이거든요. 매월 들어오는 소득과 쌓여져 있는 자산에 대한 비교, 이 과정 안에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동시에 출산은 또 다른 피부양 인구를 두는 행위거든요. 이것들까지 잠재적인 상황 안에서 가계부를 놓고 함수를 돌려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은 그 플러스가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영원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작심한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저는 결혼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거는요, 어쨌든 결혼이라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생애 이벤트가 상식적이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사회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해야죠,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지만 결혼하지 않았을 때의 선택, 그리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젊은 친구들의 일반적인 소위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혼이라는 걸 왜 해라는 거예요. 결혼이 안겨주는 베니핏보다 훨씬 더 큰 딜레마가 있다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죠. 물론 최근에 결혼이 늘어난 것은 여러 이유로 조금 그 통계적인 그 착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게 일단락되고 나면 결혼은 완벽하게 줄어드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결혼이 줄어든다고 가족 결성을 못하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소위 이제 한국처럼 정상혼이라고 표현하는 법적 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비율이 한국은 94%에 달합니다만, EU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40% 중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40, 한 3, 4% 합니다. 근데 북유럽이나 이런 3인주의 국가 모형에서는요, 이게 한 6, 7할까지 올라가요. 그 얘기는 뭐다?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을 결성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 좋은 글씨를 찍거나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나쁘게 보죠. 당연히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지라는 맥락들이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다고?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부에 조금 뭐 이렇게 고정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기존 질서에 대한 뭐 파괴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혼과 무관하게 가족을 분화하는 패턴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왜?
한국은 결혼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안 비즈니스거든요. 관혼상제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옛날에는 부조적인 방식으로 여러 힘들에 조금씩 도와가지고 큰 이벤트를 치러내는 일종의 관혼상제 포인트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그 공감을 받아야 되는 일종의 굉장히 큰 이벤트로 이제 조금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좀 번거로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시장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결혼 시장의 비용, 원가도 높아지는 것이고 원가가 높아지는데 저성장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 비용을 못 챙기는 거고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걸 계속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지 않고 아마도 지름길을 통하는 가족 분화의 가능성은 늘어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결혼과 관련된 현상들은 최근 통계적인 기저효과가 만약 일단락이 되면 상대적으로 결혼 이슈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절대량 자체가 일단은 많이 줄었다라고 본다면 결혼과 관련돼서는 상황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50대 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변화들은 무엇인가요? 일단 55년부터 74년 구간에 있는 1700만 요즘 어른의 패턴들을 한국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단 영향력도 크고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높아요. 이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60세, 65세가 되면 어마무시한 사회의 짐이 될 겁니다. 이분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부적으로, 내적으로 지금 요즘 어른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 65세의 외부에서 정해진 허들과 무관하게 본인의 포스트 노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 태어나서 이미 90년대에 그 어마무시한 시대 변화를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형적인 중년의 사고 체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여전히 청년이고요. 젊고요. 사회 경험도 많고 해외 경험도 있고 가치관도 다양하고요. 본인들은 X세대잖아요. 삶의 기성 질서에 대한 어떤 그 저항과 관련된 아이콘을 몸소 겪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죠. 자,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노후 문제거든요. 이 노후 문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극단적인 예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 세대들이 했던 자녀에 대한 올인 체제가 아니라 내 노후와 자녀의 미래와 관련된 교육들을 적어도 포트폴리오에 놓고 같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 그 안에서 본인들은 정상적인 어떤 상황 안에서 퇴직해야 된다, 일을 그만둔다라는 사고 체계가 기성세대와는 완벽하게 구별된다는 거. 즉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노후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딱 하나 아쉬운 게 이런 이분들의 에너지를 아직까지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나 제도로 연결되지 않는 게 아직까지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정부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골든타임 많지 않아요. 이제 5년, 10년 정도입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제도, 임금제도, 각종의 제도, 또 고령자의 기준들, 복지의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연령의 제한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사실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판 안에 놓고요. 단순하게만 접근을 해도 물론 후속적인 조정 작업들은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을 결국 힘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지속 가능성이 확인이 돼야 우리 전업 자녀를 포함한 소위 기성세대가 만들어진 길을 가지려 않으려고 하는 이 후속 세대들이 그래도 조금씩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젊은 친구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사회, 즉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이 향상심의 발로가 제한되는 사회에서는 지속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교환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고요. 이런 정상적인 사회를 위해서 이 50, 70 이미 가지고 있는 이 1700만 요즘 어른을 어쨌든 첫 번째 소위 그 해결 주체이자 액터로 활용해서 조금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좀 다각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쉬었음 청년 MZ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요즘 통계 발표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아마 개념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쉬었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쉬었다. 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나누지 않고 그냥 이제 쉬었음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에서 오는 거부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이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통계 기준이 됐습니다. 쉬었음. 이게 뭐냐면 보통 쉴 수밖에 없는 단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사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회는 연결입니다. 연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개주할 때 이 바통을 주고받듯이 바로 딱 연결이 되면 사실 단절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무난하게 연착륙해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갔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이 버릴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길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쉬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가장 맞는 자기 다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약간의 쉼표라고 할까? 이런 개념으로 쉬었음이란 통계가 활용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처럼 급속하게 성장한 사회 안에서는 쉬었음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었음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었음이라는 통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쉴까라는 것이죠. 쉬었음의 통계를 보면 역시 20대부터 좀 많습니다. 20대가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통상이 좀 줄여보면 20대가 한 40만 가까이 나와요. 30대도 한 40만 가까이 나옵니다. 물론 숫자는 20대가 훨씬 더 많은 40만이에요. 한 43, 4만 정도 되고요. 30대는 37, 8만 가까이 됩니다. 통땅에서 40만, 40만 정도 되고 요게 40대도요 30만 가까이 돼요. 결국 20부터 40까지 이 구간을 놓고 보면 이게 100만입니다. 우리가 한 해 평균 태어나는 친구들 20만이 안 되는 사회에서 100만 인구가 쉬었음, 그나마 쉬었음은 통계상 확실한 기준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이제 쉬었음의 통계에 잡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용 보조 지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한국은 왜 이런 게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있으면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뉘는데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실 옛날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15세도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로 잡혔는데 지금 15세 일하면 유엔에 그냥 아동 노동으로 잡혀갑니다. 근데 그런 옛날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15세부터 64세 인구를 나누면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고용률과 실업률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요. 경제 활동 인구만. 근데 한국은 전체 치면 여기 한 70% 정도가 나오고 여기 뒷부분에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30%가 나오거든요.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는 사실은 쉬어도 안 잡혀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과 실업률에 잡혀야 되거든요. 실업률에 잡혀야 열심히 예를 들어 일주일에 일했냐, 몇 시간 했냐 안 했냐, 구직에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지금 쉬는 상태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통과할 때 실업자라고 규정을 합니다만 사실상 이 두 가지에 중첩되지 않은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나눠가지고 이제 보조 지표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우리 쉬었음 통계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넣어버리면 사실 숫자가 더 많죠. 그렇다 보면 쉬었음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자, 문제는 이제 쉬었음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쉬었음 이유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변에서 흔히 있죠. 우리 대학 졸업자들. 저만 하더라도 대학 4학년 때 대교 대 이제 옛날처럼 막 워낙 사람이 적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 사람 힘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졸업반과 동시에 막 데려갔죠.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90년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성장이다 보니 그게 쉽지 않아졌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가고 싶은 일자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4학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만 5학년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을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유예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래도 뭐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졸업 대상자하고 이미 기졸업자하고는 약간의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거가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지금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학년이라는 건 나오고 있는데 그럼 5학년 끝나고 나면 뭐냐? 이제 취준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도 사실은 1, 2년 단기간의 상황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 시간이 지나버리면 계속되거든요. 계속돼버리면 사실은 한국처럼 신졸 일괄 채용을 가지고 있는 즉 그 특정 시전에 신입사원을 대거 뽑는 상황에서 요 시점을 1, 2년 만약에 놓쳐버리면 뒤로 밀리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신입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계속해서 인생 전체의 비정규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 안에서 사실은 소위 취준생이 생긴 거고 취준생이 약간 장기화되면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직업이 뭐예요? 처음에는 대학생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4학년이에요. 5학년이에요. 취준생이에요. 그부터 지나고 나면 이제 직업이 뭐예요? 저요? 전업자녀예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사실은 쉬었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이 막혀버리니 당연히 연애도 막혀버리고요. 결혼도 막혀버리고 육아도 막혀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일반적인 패턴하고도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청년의 쉬었음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쉬었음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해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분들이 비용이 아니라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역발상 경쟁력화시키는 차원으로의 가능성도 좀 고민해보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시대의 변화 안에서의 요구되는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층 이동이 막혀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층 이동은 뭐 늘 있습니다. 존재하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층 이동의 방식과 경로겠죠. 이게 이제 좋아지냐 나빠지냐의 이슈인 것인데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계층 이동의 그 가능성을 어디에서 이제 타진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선배 세대의 계층 이동의 가능성하고 우리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의 기회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선배 세대의 계층 이동, 즉 부모 세대의 사회 소위 이제 그 계층을 뭐 소셜 리라이빌리티라고 얘기하는 올린다는 것은 기본
기본적으로 사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높인다. 뭐 신분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상황을 이제 획득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컸죠. 근데 당시는 개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의 발휘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사회가 만들어준 기회, 즉 고성장의 인플레가 가져준 평균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즉 사람이 갖는 기본적인 어떤 그 희소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동의 희소성. 그것들이 성장의 에너지와 결합이 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소위 그 중산층 이상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한 방식이 이른바 바로 교육이었거든요. 이제 좋은 교육. 그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교육 받으면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거나 올라가는 사다리가 조금 더 짧거나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해당 시기에 맞는 선호되는 전공이라든가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이제 패턴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아마 오늘에 닿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자녀 세대들이에요. 자녀 세대. 사람은 늘 향상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투자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선배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것들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인 경험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에게 그러니까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뭐 뚜렷하고 확실한 신분 계층의 상승의 루트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고성장 시대에는 노동 집약적 그 노동 집약 안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우수 인재가 사실은 몸값을 높게 대접받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었다면 이제 노동이 줄기 시작하고 또 피지컬 AI까지 같이 들어오는 상황 안에서 경쟁의 숫자는 늘어났고 인구는 주는 상황. 그 안에서 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산업 재편의 어떤 흐름들 이걸 반영할 때 단순하게 사람의 머리 숫자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숫자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머리 숫자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경쟁의 구조와 내부에 있는 거죠. 바로 질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양적 경쟁이 아니라 질적 소위 구조에서 편승할 수 있는 소위 올라탈 수 있는 기회를 갖추는 게 사실은 계층 상승 이른바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수 인재가 되는 것은 더 한층 더 필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인구의 이슈였다면 이제는 인재의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재 이슈는 어떻게 갈 것이냐. 옛날에는 당연히 양적으로 크게 많게 넓게 가는 방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시대 변화에 맞게끔 자본보다는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다양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 같은 것들도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 선배 세대, 부모 세대를 생각할 때 좋은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이른바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제너럴하게 안정적인 직장을 쭉쭉쭉 밟아가면 행복한 길을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고용의 안정성,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 지금 많이 사라졌고요. 평생 직장 이름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종신 고용은 없는 거고요. 이제 소위 임금 제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받는 소위 연공형 제도 또 많은 곳에서 이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상식이었지만 이 상식이 지금 아주 거세게 사실은 파편화돼서 깨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살아가야 될 게 후배 세대들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라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선배 세대들은 어쩌면 개별적인 테크닉보다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숙련의 경험들 그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올라탈 수 있는 자신감들 이런 것들을 자녀 세대에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취업, 독립, 결혼을 미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까요? 우선 사회는 연결된다고 제가 거듭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연결이 깨졌을 때 가장 힘들어요. 그것은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위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될까?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공급이 되냐라는 건데 그건 결국에는 기성세대가 자녀를 낳아야 돼요. 즉 가족을 결성하고 분할을 하는 사회가 어쨌든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그 어떤 제국을 보더라도요. 소위 저출생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단절되는 순간 제국은 필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사람이 있어야 또 그 사람에 맞게끔 제도도 바뀌어지는 거고 정책도 바뀌어지는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과 집의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이 막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애까지 다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포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바로 포기로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젊은 세대들도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본인들의 가족을 분화하려고 하는 원초적인 희망들, 바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포기로 바로 가게 만드는 사회적인 억제 기제. 바로 정책의 제도가 소위 후배 세대들에게 맞지 않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연기합니다. 우리 출산이든 결혼이든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결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만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안 써오는 것 같은데 만혼, 즉 결혼을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만혼의 끝이 비혼이 됩니다. 즉 만혼까지는 결혼의 의지가 있습니다. 좋아주면 돼요. 근데 이게
10,000원이 계속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포기하게 되는 순간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제 1인화로 안착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결혼 연령들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난임 현상들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왜? 이게 이제 비혼으로 넘어가는 정초적인 힌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포기이기 이전에 그나마 연기인 상황에서 가족을 결성을 해서 2차 가족으로 분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선배 세대의 이게 생존의 길이에요. 이게 본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배 세대들이 바통을 연결해가지고 소위 허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어차피 선배 세대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곧 65세 이상의 피부양 인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죽 불안하니까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사실은 본인들의 각자 도생의 미래를 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계는 있는 거거든요. 즉 준비하지 않아도 비교적 사회 안전망 속에서 촘촘하게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나보다 더 건실하고 힘세고 열심히 일하는 후속 세대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중년의 부모 세대들은 본인들의 노후와 본인들의 자녀가 불안해서 각자 도생의 셈법으로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소위 선택을 하는데 물론 나쁘진 않은 선택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유발하거나 엇박자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정상적인 생애의 이벤트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고 또 분가를 시키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끊긴 이 상황을 비교적 소위 초기에 연기하는 상황을 더 포기로 연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차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사실은 그게 그들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즉 사회를 지속할 수 있는 밝고 맑은 건강한 후배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등장해주는 사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에 한 멤버가 우리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라든가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허리와 또 앞과 뒤에 있는 피부양 인구를 먹여 살리는 구조, 소위 이제 세대 간의 부양 구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사실은 가장 원활한 방식으로 조세제도부터 복지제도, 행정제도, 교육제도 혹은 뭐 산업제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만 지금처럼은 곤란합니다. 지금처럼은 이렇게 분열되고요. 또 갈등화된 상황 안에서 자원이 연계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죠? 누군가는 굉장히 그래도 눈앞에서는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쑥 넘어져 버리면 본인도 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즉 사회 근간을 지속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억제적인 기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업자녀라는 새로운 현상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업자녀는 기본적으로 저는 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업자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백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백수 맞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적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일부 집안만의 문제라고 이제 폄하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만 한번 분해해보죠. 분해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자녀가 전업자녀의 조건과 잠재력은 다 갖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백수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게 뭐냐? 무직이죠. 무직이면서 만약에 연령으로 따지면 20대. 학력으로 따지면 그래도 뭔가 뭐 좋지 않은 그걸 나온 것 같고요. 또 당연히 부모와 동거해야 되는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백수가 사실은 우리 이제 백수의 코어, 핵심을 차지하니까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쉬었음을 판단해도 마찬가지인데 쉬었음은 이 상황과 무난하게 본인들이 이제 얼마나 쉬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좀 넓혀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업자녀는요, 무직이요? 아니요. 유직도 전업자녀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업자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전업주부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자녀가 하나의 직업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정경제 안에서 마치 경제 공동체처럼 자녀가 용역을 제공하고 부모가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 비록 뭐 반드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교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전업자녀의 조건을 갖춘 거거든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10대 대학 졸업 때까지 이제 노동을 못할 때 용돈을 주는 거하고는 구분됩니다. 용돈은 그냥 무제한의 대가로 주는 거잖아요. 뭐 좋든 많든 간에 상황성 변함없이 줍니다만 이게 전업자녀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네가 집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비록 그 전업자녀의 동기가 취업용이건 혹은 아파서 요양용이건 혹은 진짜 중장기적으로 포기해서 나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래요 라고 하는 형태이든 간에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가정경제 안에서 정기적이고 소위 용역의 대가와 관련되어 있는 규모가 일정 부분 명문화되어 있거나 정해져 있는 상황 안에서 부모가 용돈 수준을 약간 능가하는 수준의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전업자녀의 조건을 갖춘
갖춘 거거든요. 자, 당연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회사에 다녀요. 자녀가 회사에 다닙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용돈 받는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넉넉치 않은 돈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집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아빠가 병원을 갈 때 차로 모셔라. 옛날 같으면 효도 차원에서 당연히 진행될 얘기지만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걸 정기적으로 함으로써 자녀는 자녀의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용역의 대가로 지불하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부모님 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간병이 필요해요.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옛날처럼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들 자녀들의 그냥 그 뭐 희생적인 어떤 요양, 뭐 희생적인 표현은 좀 그렇죠. 그만큼 보양을 받았으니까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의 특정한 어떤 그 분업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반대급부의 완성형 전업자녀라면 반드시 무직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유직에서도 일부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캥거루족처럼 분화했지만 부모님들부터 용돈 받는 경우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이 뭐 용돈 내서 끝나면 괜찮습니다만 집에 와서 그 대가로 일정 부분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집안에 가업이 있다면 가업에서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해당되는 이슈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포인트라면 반드시 백수니까 전업자녀 아닙니다. 직업이 있더라도 될 수가 있고요. 예전처럼 20대 아니죠. 아까 얘기처럼 사회 계층의 연결이 굉장히 지체되면서 30대, 40대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20대가 집에 있으면 백수고 30대가 집에 있으면 백수가 아닌가요? 그거 아닌 거거든요. 계속해서 전업자녀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즉 독립 분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되면서 처음에는 연기하지만 나중에 포기하게 되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전업자녀의 중년화, 고령화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지금 30대, 40대 숫자가 이미 70만이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전업자녀의 확장성이 굉장히 넓다는 거고요. 직업은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약간 그래도 경쟁 능력이 좀 부족해서 경쟁력이 부족해서 사회에 1인분의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돼. 이걸 이제 전업자녀 케이스로 봤다면 이제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자리, 더 줄어든 더 좋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로스쿨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거 놓고 보면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고학력의 좋은 자녀라도 사실은 전업자녀 조건을 갖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별거이냐 동거이냐 여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동거를 해야 내 슬하에 있어야 이게 전업자녀이고 독립하면 전업자녀가 아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 결혼해서 분가를 해도 사실은 전업자녀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 전업자녀를 분해해 보면 사실상 쉬어썸의 자녀로는 100만입니다만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포괄적인 중간에 껴있는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두 개의 가능성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엄청난 개별의 패턴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소위 20대냐, 연령이냐, 직업 유무냐, 동거 유무냐, 학력 유무냐 이 네 가지로 놓고 봐도 유무로만 따져도 두 가지씩 나왔죠. 이거 흔히 따지면 2의 4승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두 16가지의 패턴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구분해서 내 자녀가 이 16가지 패턴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지 그 패턴별로 이 전업자녀를 읽어내는 공감의 포인트도 달라질 것이고 그것들을 소위 기회의 차원으로 활용하는 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승수입니다. 주로 인구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의 룰 혹은 질서들을 어떻게 재편할까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업자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전업자녀는 뭐 저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제 주변에 있고 또 어쩌면 주변에 없다 하더라도 곧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주류적인 트렌드가 될 후보, 이 잠재적인 포인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뭐 속을 끓고 있는 거는 부모 세대만큼 당사자일 겁니다. 본인들의 속도 부모 세대만큼 굉장히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고 괴로울 거라는 거죠.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흐름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또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내다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변화, 상황들의 압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속 끓는 이 현실을 이해하는 일종의 가이드 전업자녀에 주목을 했고요.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좀 확장이 됐을 때 역시 굉장히 큰 비용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쩌면 융합적인 새로운 기회의 요소로도 될 수 있다는 차원, 그런 것들을 정책화시켜서 제도화시켜서 전업자녀를 말 그대로 1인분의 사회를 지속시키는 전승자, 계승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기획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인구라는 큰 변화 흐름 안에서 전업자녀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 혹은 계층별
시기별, 상황별 새로운 현상들이 존재합니다만 어쩌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저출생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0.7의 어마무시한 저출생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전업 자녀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성세대의 어떤 친절한 안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전업 자녀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또 중요한 의무이자 어쩌면 살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감사합니다.